보통 유럽에서 문화와 열정을 대표하는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이 나라를 꼽죠. 바로 스페인인데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등등 스페인에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거나 직접 여행을 통해 가보았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들이 많은 스페인에도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 간에 심각한 소득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페인 지역별 주민당 평균 순소득을 조사한 결과만 보아도 북부 지역의 도시가 남부 지역의 도시보다 심하면 2배 가까이 순소득이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지역별 소득 격차가 심하다고 소문난 우리나라도 많이 차이 나봐야 20% 정도거든요. 스페인처럼 이렇게 200% 가까이 차이 나는 건 지역별 격차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스페인의 북부와 남부 지역 간에는 왜 이렇게 심각한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유럽의 다른 나라를 보면 이렇게 지역별 소득 격차가 심한 나라가 하나 있긴 해요. 바로 독일인데요. 독일은 과거 통일이 되기 전까지 서독은 자유시장 경제체제, 동독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택한 서독이 동독에 비해 잘 살 수밖에 없었고요. 이는 오늘날까지도 두 지역 간의 극심한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스페인의 경우는 스페인 남부 지역이 과거 동독처럼 공산주의 체제하에 있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득 격차가 나는 것이 좀 의아하긴 한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스페인 북부와 남부 소득 격차의 그 시작은 스페인의 남과 북을 나누는 강인 타구스 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 타구스 강이 현재 스페인의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을 정확하게 분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타구스 강이 스페인 남북 간 소득 격차의 직접적인 원인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 이 타구스 강 유역에서 스페인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서 일어난 기나긴 전쟁인데요. 스페인에서는 이 기간을 레콘키스타라고도 부르죠. 레콘키스타는 재정복이라는 뜻으로 스페인 귀족들이 북아프리카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스페인 땅을 정복당한 다음부터 이 땅을 다시 정복하는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인데요. 이때부터 무려 780년에 달하는 기나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정복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것이 스페인 남북 간의 소득 격차를 만든 그 시작점이 되었는데요. 바로 재정복의 속도가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 치열했던 스페인의 재정복은 스페인 땅 북쪽 끝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전쟁이 너무도 치열하다 보니 남쪽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영상의 자료는 스페인 재정복 당시 스페인의 재정복 과정을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전쟁은 스페인 북쪽에서 711년에 시작되었는데 현재 타구스 강의 위치까지 내려왔더니 1150년이 되어 있었어요. 즉 스페인 중간까지 내려오는데 무려 400년이나 걸린 셈인데요. 400년이면 그 안에 나라 하나가 생겨나고 없어질 수도 있는 긴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후부터입니다. 이렇게 타구스강 유역까지 400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도착했지만 강을 건너서부터는 정복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거든요. 스페인 귀족들은 강을 건넌 이후 남부 지역 대부분을 정복하는 데까지 불과 10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세력들은 순식간에 스페인 남부 그라나다까지 밀리게 되었죠. 바로 여기서부터 스페인 남과 북은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먼저 북쪽 지역의 경우 재정복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 당시 북부 지역의 주민들은 정착지를 건설하기가 쉬웠습니다. 물론 전쟁 중이긴 했지만 그 느린 속도만큼이나 북쪽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리를 잡고 마을을 형성하고 상권이 만들어지고 사회적, 인적 네트워크를 이룰 시간이 충분했어요. 그러다 보니 스페인 북쪽 지역은 전쟁 중에도 크고 안정적인 마을 형성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남부 지역의 경우는 다르죠. 재정복 기간이 북부 지역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이들은 빠르게 내려오는 전선을 피해 정착지를 옮겨 다녀야만 했죠. 그러다 보니 이들은 어차피 금방 옮겨야 했기 때문에 정착지를 작게 만들 수밖에 없었고요.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짓기보다는 쉽게 장소를 옮길 수 있도록 유목 생활을 하며 가축을 기르는 일에 더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부와 북부 지역의 차이점들은 자연스럽게 두 지역 간의 경제 격차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큰 마을로 잘 자리 잡은 북부 지역은 다양한 상권과 산업을 발전시키며 큰 도시로 성장해 나갔고요. 떠도는 생활을 했던 남부 지역은 마을 크기가 작게 형성되면서 큰 도시로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 경제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타구스강 남부의 도시들은 북부의 도시들에 비해 그 크기와 규모가 더 작고 발달이 느린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재정복 시기에 두 지역을 통치했던 권력자들의 통치 방식 또한 스페인 남과 북의 시작점을 다르게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민들의 땅 소유와 관련한 방식의 차이가 있었어요. 스페인 북부 지역의 경우 아무래도 전쟁의 시작 지점이다 보니 오랜 전쟁 기간 동안 스페인 왕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페인 왕의 통치 방식이 많이 적용될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스페인 왕은 많은 국민들이 골고루 스페인 땅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북부 지역 농민들은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부 지역의 경우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정복 당시 남부 지역은 스페인 왕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게 그럴만도 한 게 너무 오랜 기간 이슬람의 통치하에 있으면서 스페인 왕국의 통치 방식과는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이 남부 지역을 장악했을 때에도 다소 역부족이었던 스페인 왕의 세력이 아닌 몇몇 스페인의 힘있는 귀족들이 이 남부 지역의 전쟁을 이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귀족들은 전쟁 승리에 대한 보상으로 남부 지역의 방대한 영토를 요구하고 나선 거예요. 그렇게 귀족들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남부 지역의 방대한 땅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얻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비교적 공평하게 토지 소유가 가능했던 북부 지역과는 달리 남부 지역의 경우 몇몇 귀족들이 대부분의 토지를 독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남부 지역 사람들은 북부 지역 사람들에 비해 몇몇 귀족을 제외하고는 갖고 있는 재산조차 없었어요. 추정에 의하면 당시 북부 지역의 경우 약 80%의 농민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땅에서 농사를 지은 반면 남부 지역의 경우 농민들 중 겨우 약 30%만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남쪽의 경우 대부분의 땅이 소수 귀족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건데요. 이렇듯 재정복 속도와 재정복 이후 발생한 불공정한 토지 분배는 북부와 남부의 차이가 벌어지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2005년에 발표된 재정복 속도와 스페인 도시별 1인당 GDP를 보면요. 재정복 속도가 느릴수록 도시의 1인당 GDP는 더 높았고요. 재정복 속도가 빠를수록 도시의 1인당 GDP가 더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스페인 남부 지역의 토지 분배가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당시 남부와 북부 지역의 교육률 차이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이 교육이라는 건 미래의 인재들을 키워내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육은 지역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교육을 통해 개인의 지식, 기술,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이 지역은 생산성이 높고 더 경쟁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게 되면 물론이고요. 일반적으로 더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교육이 스페인 남부에서는 쉽지 않았어요. 과거 한 통계에 의하면 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민의 비율이 10% 증가할 때마다 읽고 쓸 수 있는 문해력이 약 5%씩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당시 자신의 땅 하나 없던 스페인 남부의 농민들은 북부에 비해 문해력과 교육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남부 지역 국민들의 빈곤을 꼽고 있어요. 아무래도 몇몇 귀족들이 대부분의 토지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보니 국민들은 작은 땅조차 소유하기 어려웠고요. 부를 축적할 수가 없던 당시 남부 지역 국민들에게 있어 자녀 교육 자금을 마련하는 일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재정복 기간 이후 스페인의 많은 지역에서는 지방정부나 교회의 참여로 인해 무료 교육을 위한 자금이 조달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조달된 돈은 스페인 남부 지역에서만큼은 주민들에게 도달되지 못했는데요. 남부 지역을 통치하던 귀족들이 이러한 교육비 지원을 의도적으로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이 귀족들은 자신들 아니면 살아가지도 못하는 아주 의존적인 노동력을 원했거든요. 만약 국민들이 교육을 잘 받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귀족들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될 테고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아 떠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귀족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노동력에 큰 손실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당시 스페인 남부 지역의 귀족들은 국민들의 교육률이 증가하는 걸 의도적으로 방해했고요. 자연스럽게 스페인 남부 지역의 경제 발전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재정복 기간, 토지 분배, 교육률 등의 문제는 남부와 북부의 경제에 정말 엄청난 차이를 만든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스페인 남부 지역 중 일부는 북부 지역들보다도 잘 사는 곳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19세기 후반이 되면 남부와 북부는 본격적으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스페인 산업화 때문입니다. 산업화 이후 스페인은 그야말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무역의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스페인은 다른 나라와의 제한 없는 교류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스페인은 국가 내에서의 물품 이동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가 내에 철도를 더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산업화가 시작되고 불과 40년 만에 철도 길이가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했을 정도인데요. 이로 인해 철도를 통해 운송되는 물품은 기존 대비 10배 가까이 많아졌다고 해요. 이렇듯 스페인 내의 무역과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스페인 정부는 화폐의 필요성 또한 절실히 느끼게 되는데요. 당시 스페인은 다양한 화폐가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 간 거래 시에 다른 화폐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함과 비효율을 초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단일 화폐 시스템이 필수적이었는데요. 그렇게 1868년에는 스페인 은행이 처음으로 페세타 화폐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세타 화폐는 점점 활발해지는 지역 간 교류 흐름을 타고 스페인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퍼져나갔고요. 스페인의
금융결제 시장에 안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스페인은 하루아침에 무역과 투자가 왕성한 국가가 되었고 스페인 모든 지역은 발달된 교통망을 타고 점점 통합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스페인 경제에 마냥 좋아 보이기만 하는 이 산업화가 스페인 남부와 북부 지역 간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바로 산업화로 인한 모든 혜택이 스페인 북부의 몇몇 지역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카탈루나와 바스크 지방이 대표적인데요.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남부와 북부 지역은 이미 산업 기반 차이가 심했거든요. 산업화의 시작과 함께 지역 간 이동이 쉬워지고 경제가 통합되면서 많은 돈과 사람들은 더 좋은 지역을 찾아 이동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대부분 더 발전되고 산업이 발달한 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당시 자본과 사람들은 이미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북부 지역으로 몰리게 되었죠. 반면 남부 지역의 경우 북부 지역과 달리 경쟁력 있는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남부 지역의 산업화가 북부 지역에 비해 느렸던 이유로 앞서 살펴보았던 교육의 차이를 꼽습니다. 아무래도 농업을 벗어나 공장을 세우고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기계 설명서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요. 나아가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스페인 남부의 교육 수준은 북부 지역에 비해 무척 낮았습니다.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도입해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어요. 또한 이러한 교육 수준 문제에 더해서 주민들의 부족한 자산 또한 남부 지역이 산업화 속도를 높이는 일에 발목을 잡았는데요. 사실 강력한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세우고 사람을 뽑고 회사를 더욱 키워나갈 기업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가가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돈과 같은 자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스페인 남부 지역 사람들에겐 사업을 시작할 만한 자산이 없었어요. 전부 소수의 귀족이나 엘리트층이 소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일해온 게 다였습니다. 반면 북부 지역은 상황이 정반대인데요. 과거부터 북부 지역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이름으로 된 자산을 가지고 있었죠. 게다가 오랜 기간 발전하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이들은 도시에서 일어나는 사업, 무역, 기술에 무척이나 익숙해져 있던 상황. 결과적으로 북부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자산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존재했던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사업체를 만들고 키워가며 각종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죠. 남부 지역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죠. 이렇듯 남부와 북부 지역 간에는 산업화를 위한 그 시작 지점에서부터 큰 차이가 존재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두 지역 간의 차이를 더욱 벌리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규모의 경제 때문인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스페인 북부의 일부 지역으로 산업이 집중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공장들이 다 같은 북부 지역으로 몰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사람들과 공장들이 몰린다는 것 자체가 북부 지역의 산업화를 더욱 촉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북부 지역 한 곳에 자동차 공장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자동차 공장은 자동차의 구성품 중 하나인 나사를 만드는 공장과 타이어 공장 등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더 빠르고 저렴하게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공장 가까운 곳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가 있다 보니 손쉽게 좋은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만든 상품을 내륙 또는 해외로 운송해줄 수 있는 철도와 도로 또한 존재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제품을 구매해줄 기업이나 고객들까지도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렇듯 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은 스페인 전역에 더 많은 공장과 기업들 그리고 노동력을 이 지역으로 불러들이게 되고요. 이는 자연스럽게 남부 지역과의 격차를 더욱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인의 남부 지역이 북부 지역에 비해 가난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두 지역 간의 격차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한데요. 앞으로 이 두 지역 간의 경제력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